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입니다. 오늘 가선생 라이브 이렇게 해서 해보기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두서없이 하긴 했지만 뭐 나름 재미있는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은 크게는 두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 바르셀로나 지도를 보고 이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좀 따라가 본 이야기 있잖아요. 바르셀로나 지도를 통해서 바르셀로나 역사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저기 뭐죠? 버추얼 허그?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는 지난 시간에 읽다만 제 책, 제가 번역한 책이죠. 건축 형태를 말하다. 이 책을 지난주에 제가 20권 이상 보내드렸어요. 책을 이미 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역자로서 이 글을 한국에서 거의 처음으로 읽은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쉽게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한 앞뒤로 1교시, 2교시, 교시로 따지면 1교시, 2교시고 시간으로는 대강 1시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명이 예쁜 거예요? 김창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 화면 예쁘게 만들려고 거의 한 2주, 3주를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나름 조형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 화면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조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좀 이거 날씨도 더운데 조명 몇 개 끄고 시작할까 그랬는데 한 개만 꺼도 제 마음에 안 드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튼 5개를 다 켜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르셀로나의 로마 도시 말씀드렸잖아요. 바르셀로나 로마 도시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 잠깐 되돌아보죠. 바르셀로나 로마 도시라는 것은 바르셀로나에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스 시절부터 해양을 통해서 넘어 들어온, 왜냐면 사람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니까요. 조명 신경 쓴 겁니다. 해양을 통해서 넘어 들어온 해양 원정대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입니다. 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날씨 이렇게 좋고 바다를 통해서 먹을 것 충분하고, 그리고 뒤쪽에 산이 있어서 혹시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숨을 때도 있고, 오른쪽에는 베소스 강, 왼쪽엔 요브레갓 강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강 사이에 있어서 두 개의 강 모두 퇴적지 삼각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도 지도상에서 보면 이 바르셀로나라는 곳에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분명히 지형적인 영향이 아주 크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하실 만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지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하지만 300년경에 북유럽 쪽에서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어요. 쫙 몰아 들어오는 그 이민족의 침입으로 바르셀로나가 쑥대밭이 됐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도움으로 허락을 받고 이곳에 로마 성벽이 지어집니다. 로마 성벽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까르도 네쿠마누스라고 하는 십자형 도로 체계를 가지고 있는, 큰 이유가 없으면 이렇게 원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도시가 지어집니다. 원래 바르셀로나 사람들의 정주지가 있었고 그 위에 도시가 지어진 이곳이 왜 그곳이 로마 성벽이 지어지는 그곳이 됐느냐면, 제가 지금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몬타냐 따베르가 맞을 거예요. 바르셀로나 구도심안에 제일 안쪽, 그러니까 지금 바르셀로나 대성당의 후진, 바르셀로나 대성당의 엉덩이 쪽이 이 바르셀로나 구도심 영역 전체에서 지대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거기 가보면 이렇게 팻말도 있어요. 여기가 제목이, 이름이 아주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맞을 거예요. 따베르 언덕. 따베르 언덕. 이 위치가 이곳이고, 이곳이 해발 고도가 몇 미터. 안녕하세요. 이창민 씨 반갑습니다. 해발 고도가 몇 미터 이렇게 편말이 딱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방어용으로도 좋고, 그리고 신성한 영역으로 구별된 영역으로 만들기에도 아주 좋은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아우구스투스의 신전, 그리고 그 이후에 초기 기독교 신전, 이후에 중세시대에 지어진 지금의 대성당, 산타 에우랄리아 대성당도 같은 위치에 지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원래 사람이 살던 곳에 성곽을 짓고 그 성곽이 방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로 5m를 올렸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로마 시대 그 이전 300년 그 이전의 도시가 바르셀로나에 가보면 5m 아래에 다 그대로 묻혀져 있어요. 이게 무슨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로 도시가 폐허가 된 상태에서 다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던 상태에서 방어용 목적으로 성곽을 올렸기 때문에 그 밑에 5m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라사 델 레이라고 하는 이 바르셀로나 성곽을 동서남북으로 하면 동북쪽에 있는 플라사 델 레이라고 하는 광장 밑에는 바르셀로나 도시 역사 박물관인데 거기서 가보면 우리 예전의 고도시를 다시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서 5m 밑에 있는 이 고도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거 재미있는 이야기죠. 오늘은 그 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모니터를 한번 켜볼까요? 자, 오른쪽에 모니터 보이시죠? 제가 말씀드린 바르셀로나 구도심이라는 건 구도심은 실은 3개의 성벽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3개의 성벽은 제 마우스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기 가운데 동그랗게 돌아가는 게 로마 시대에 지은 성벽이고요. 그 바깥에 중세 시대의 성벽이 한 차례 더 지어졌고, 그 바깥에 우리는 중세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쯤이라고 생각하는 성벽이 이 바깥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바깥에 뾰족하게 되어 있는 이 성곽들은 이미 대포가 만들어진 다음의 성곽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렇게 성곽이 있고 안팎으로 막 돌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쏘면은 안에가 높은 것이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대포가 발명된 이후에는 이 성곽을 5m를 높이든 10m를 높이든 바깥에서 쏘는 대포와 안에서 쏘는 대포가 뭐 거의 비슷하게 다 넘어가거든요. 사실상 화약의 힘을 이용한 다음부터는 성곽을 높이 짓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성곽 바깥으로 사람이 걸어서는 넘기기 아주 어려운 깊게 파인 해자 같은 것을 놓고 그 바깥으로 시야를 가리는 사각이 없는 어떤 다이아몬드형의, 여기 화면에서 보이죠? 다이아몬드형의 대포 포대를 놓을 수 있는 이런 형식의 성곽으로 변신됐습니다. 이 성곽의 모습은, 바르셀로나의 성곽의 모습은 바깥에서도 볼 수 있어요. 바르셀로나의 성곽을 제가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그림. 이 그림 너무너무 인용이 많이 되는 그림이에요. 바르셀로나 성곽을 입체적인 형태로 그린 최초의 도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어떻게 이 그림이 항공기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었죠? 사람들 생각하실 텐데, 이 성곽 왼쪽에 몬주익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몬주익 산 위에서 본 바르셀로나 시내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로마 시대 성곽은 요 안에 있고요. 그 바깥으로 성곽이 하나 더 돌아갑니다. 여기 지금 마우스로 훑고 지나간 부분에 성곽이 하나 더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바깥으로 또 다른 성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성 바깥에 왜 성이 있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실은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가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바탕화면에 있는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이 안쪽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내성에 가까운 것이고, 바깥쪽은 짜잔,
과수원 같은 거 있고 농토 있고 그렇죠. 실제로 이 바깥에 있는 성곽은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뭐 대포 맞아 죽는 사람보다 아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바깥에서 공성전을 할 때는 바깥에 이렇게 포대를 놓고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먹을 거, 그리고 물, 이런 식수,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결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은 지금도 보면 도시의 밀도, 그리고 길과 도로의 밀도라는 것이 굉장히 조밀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은 라발이라고 불리는 이 람블라스, 이 외성과 내성 사이에 하나의 성곽이 있죠. 이 성곽 바깥에 있는 이 영역은 지금도 보면 이 필지의 경계가 굉장히 듬성듬성하게 크게 잘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전쟁이 있을 때 농토로 사용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 이 정말 우리가 구도심 무라이아 로마나 이렇게 부르는데, 로마 시대 성곽 안에 있었던 데보다는 훨씬 더 밀도가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이 지도로 돌아가 보죠. 우리가 하늘에서 본 성곽이 이 성곽이었어요. 하나 성곽 받고, 두 성곽 받고, 세 성곽을 받고, 이 몬주익이라고 하는 언덕에서 이렇게 이 도시를 바라본 거였죠. 자, 근데 우리가 바르셀로나 가보면 람블라스라고 하는 길이 있잖아요. 람블라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셔요? 람블라스라는 말 자체가 아랍 말에서 나온 건데, 람블라스가 운하, 그러니까 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바깥에 보면 저쪽 북쪽에 있는 코르세렐라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 이 외성과 내성 사이에 이렇게 해자를 이루고 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물이 흐르던 곳, 그래서 넷가라고 이름 붙인 거죠. 넷가라는 말이 람블라스인데 그 말 자체가 지금 이 길의 이름이 된 겁니다. 오늘 제가 이 가선생 라이브 두 번째 시간의 이름을 바르셀로나와 박람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봤어요. 바르셀로나와 박람회. 바르셀로나와 도시와 박람회. 왜 바르셀로나 도시와 박람회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이 바르셀로나에 두 개의 성 군사 요새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고, 그 군사 요새라고 할 만한 것은 실은 바르셀로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미워하는, 그 되게 꺼려지는 장소였어요. 근데 그 장소가 바르셀로나의 아름다움,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활기를 대표하는 그런 장소로 변모하게 되면서, 네, 안녕하세요. 변모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바르셀로나의 20세기 바르셀로나의 움직임,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에 박람회라는 것이 아주 최고의 테마거든요. 자, 모니터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바르셀로나에 있었다는 두 개의 군사 요새라는 것은 여길 말합니다. 이 지도상의 왼쪽을 보면 서쪽이죠. 몬주익이라고 하는 요새가 있죠. 몬주익 요새. 몬이 산이고 주익은 주이시, 그래서 유태인의 산이라고 불리는, 실은 유럽권에서 유태인이라고 하면 상당히 배척하는 종류의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유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고, 이후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종교가 유대교이기 때문에, 실은 기독교권인 유럽권에서는 유태인들은 실은 상당히 핍박을 받는 그 인종들이었습니다. 여기를 몬주익, 유태인의 산이라고 불렀었던 이유는 이 언덕이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절벽이 굉장히 심해요. 여기도 음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등고선이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의 이쪽에 가보면 묘지, 지금도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그 공동묘지에 유태인들의 묘지, 유태인들의 주거지였는지 묘지였는지 지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여튼 유태인들과 관련된 시설이 이 산에 있었길래 야 저기 가지마 저기 유태인들이 사는 데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었던 곳이죠. 몬주익산에 포대가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에 시우타데이아라고 하는 이 별 모양의 요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전에 이게 1572년도의 지도거든요. 1572년도의 지도에 보면 이 산타마리아 델 마르 성당 뒤에 시우타데이아가 보이지 않아요. 1500년대에는 없었던 요새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재미있는 것은 사실상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보이는 기독교 중요한 유적지들이 다 있거든요. 산타마리아 델 마르 이건 B 성당이죠. 이글레시아 데 B 그리고 이건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진 로마 성곽 바깥쪽에 있는 기독교 성지 아니 기독교의 종교적인 아주 중요한 요충지 중에 하나였던 산타카텔리나 수도원의 크기를 보세요. 지금 그 거대하게 보이는 산타마리아 델 마르 그리고 이글레시아 데 B 이런 성당과 비교해서 더 멀리에 있는데도 크기가 작지 않은 거 보니까 굉장히 큰 기독교 시설이었는데 그 기독교 시설이 이후 기독교가 근대 이후에 민중과 굉장히 부딪히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역할을 했을 때 사람들이 산타카탈리나 성당을 외적의 침입이 아니라요. 산타카탈리나 성당을 바르셀로나 사람들이 가서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폐허로 있다가 그 자리에 에엠베떼라고 하죠. 엘링 미라예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던 산타카텔리나 시장 그 화려한 시장이 바로 이 산타카텔리나 수도원이 있었던 그 자리에 지어진 시장입니다. 그곳에 보통 사람들이 이 역사를 바르셀로나 역사를 그냥 한 100년, 200년 역사를 보시는 사람들은 아 여기 원래 재래시장이 있었던 자리였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실은 산타카텔리나는 이 바르셀로나 이 성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 건물, 영적인 중심지 중에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가톨릭이죠. 당시로서는 가톨릭을 굉장히 미워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중심지를 회파시키고 그곳을 모두 부시고 그것을 시민들의 중심지인 시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카텔리나 시장의 역사를 재래시장으로서의 역사까지만 보게 되면 상당히 가차운 역사만 보고 계시는 거고요. 멀리까지 보게 되면 실은 이 성당이 지금 산타 에우렐리아 대성당과 지금 이 지도상에서 보이는 여러 영적인 중심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건물들 사이에 이루어진 하나의 그물망, 영적인 네트워크, 아니면 무슨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 가톨릭에서는 부활절날 행렬을 하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행렬.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겠어요? 중요한 곳에서 중요한 곳으로 가겠죠. 여튼 이런 행렬, 사람들이 이 도시를 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면 지금 여기가 바르셀로나 대성당의 산타 에우랄리아고요. 하늘에서 봤던 B 성당, 그리고 여기가 산타카텔리나 성당, 산타마리아 델 마르 성당입니다. 1500년경에 없었던 1500년경에는 없었던 이 시우타데이아 요새가 왜 생기게 됐냐면요. 이 시우타데이아 요새를 보세요. 재미있는 거 있지 않으셔요? 이 시우타데이아 요새의 형태만 봐도 약간 이상한 형태라고 볼 겁니다. 저는 그래요. 왜 이상한 형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이상한 형태일까요?
이 시우타테이아의 별 모양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보세요. 제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산타카텔리나 시장이 이렇게 별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상하지 않으셔요? 저는 뭐가 이상하냐면 이게 지금 국경지대도 아니란 말이죠. 국경지대가 아니에요. 도시 내에 있는 성곽이에요. 성체. 우리 카스티오라고 말하는 성체. 대포로 이 사방에 있는 이 별 모양 뾰족뾰족한 걸 보니까 포대가 있는 성체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나 오늘 이거 오늘 하나 만든가 봐서 볼까? 한번 만드니까 써야지. 뭐가 이상하냐면 보세요. 국경지대도 아니고 성곽 원래 있었던 성곽에 붙어있는 요새이죠. 그런데 저기 오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쪽에서 저기 온다고 그러면 안쪽은 안전하다고 볼 테고 바다 쪽에서 저기 온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산 쪽은 안전하다고 할 테고 저하고 지금 이거 보시는 분하고 한 15초 정도 이 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크크크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제가 방금 한 걸 애니메이션을 본 모양이네요. 여튼 여튼 제가 뭐가 이상한지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진짜 이상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 거예요. 바르셀로나에 요새가 지어졌어요. 이 요새는 외적의 침입을 위해서 막기 위한 것이라면 분명히 바깥쪽으로 포대가 있고 안쪽으로는 배후시설이 지어지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있는 성곽과 연결되어서 지은 포대 성체니까요. 근데 바깥쪽만큼이나 안쪽으로도 지금 포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여기 그림상에서 보이시잖아요. 이 뾰족한 곳마다 포가 놓이는 겁니다. 왜 포가 안쪽을 향하고 있죠? 이 바르셀로나 이 건축과 도시라는 것은 실은 역사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1830년경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게라 수세시온 에스파뇰라.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1800년,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스페인의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이 왕이 죽고 나자 내가 왕을 해야겠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거든요. 그 전쟁이 있었을 때 잠시만요. 문자가 왔네요. 네. 게라 소세시온 에스파뇰라 그래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있었을 때 바르셀로나가 스페인 그 중앙 정부와 척을 졌어요. 반대쪽에. 그래서 두 쪽이 서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이 어떤 사람들은 이 위키페디아에서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실상 세계대전, 영차 세계대전이라고 유럽권에서는 영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리는 유럽의 각국이 다 참여한 굉장히 커다란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냐면 마지막 날이 이 전쟁이 끝나는 딱 그날이 바르셀로나 성의 함락된 날. 아시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바르셀로나가 중앙정부의 반대편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저항한 게 바르셀로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르셀로나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모니터에 다시 지도로 돌아와 보면 이 도시의 서쪽에는 몬주익이라고 하는 요새에서 포대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미 포가 이 성의 왼쪽 부분, 서쪽 부분을 다 방어 겸 공격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시우타테이아
라고 하는 성체가 180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 바르셀로나는 왼쪽도 오른쪽도 중앙정부군에 의해서 왼쪽 오른쪽도 옴짝달싹하게 못하게 꽉 짜여진 거예요. 이 안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면 몬주익뿐만 아니라 시우타데이아에서도 포를 통해서 이 성곽 안을 다 공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곳에서 정치범들의 처형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카탈루냐 사람들, 방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었던 중앙정부와 반대쪽에 있었던 카탈루냐 사람들한테는 이곳은 중앙정부의 압제, 그리고 우리 민족적인 정기를 억누르는 그런 곳으로 표현되어 있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제가 이 라이브의 제목을 바르셀로나 도시와 두 번의 박람회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바르셀로나라는 지역이 1800년대 후반이 되면 스페인 제일 가는 산업도시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스페인 산업화 시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산업이라고 하면 직물 산업이잖아요. 이 시기에, 산업혁명 시기에. 그런데 이 직물 산업을 하려고 가면 석탄도 필요하고 증기기관을 목화, 솜 이런 것들이 다 스페인 내부에서 나지가 않거든요. 마드리드는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마드리드까지 가려면 700km를 바다에서부터 들어와야지 돼요.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는 아주 좋지 않은 동네예요. 왜냐하면 이때 전차가 없을 때거든요. 전차가 없을 때는 역마차 타고 다닐 때인데, 사람들이 만약에 마드리드에 증기기관으로 돌리는 공장을 만들게 되면 석탄을 노새가 끄는 역마차에 태우고 석탄, 목화 이런 것을 싣고 700km를 들어가서 만들고, 그걸 또 700km를 싣고 나와서 배에다 싣고 외국에 파는 거죠. 왜냐하면 증기기관으로 만드는 이 공장이라는 것은 기본 대량 생산, 그 동네 사람들한테 파는 것이 아니고 그 바깥에 있는 자기네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그 많은 나라들의 해외로 수출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산업화 시대의 중심지로 떠오릅니다. 영국에서 이때 스페인을 여행 온 사람들이 이르기를 카탈루냐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의 맨체스터다. 이 영국의 유명한 그 여행책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밀라주택 제 책을 쓸 때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썼는데, 그 사람 말이 바르셀로나 그리고 카탈루냐는 스페인의 맨체스터, 산업화의 중심지, 실제로 지중해권에서도 아주 중요한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서 스페인 최초의 만국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우리가 저 젊었을 때만 해도 대전 엑스포 할 때 우리 막 그 한비탑 가서 보려고 막 12시간씩 줄 서고 그랬었거든요. 우리 되게 옛날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98학번인데 98년도에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학교에서 이메일이라는 것을 공짜로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음 뭐 이런 게 거의 처음 생길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이메일을 만들어준다. 근데 이메일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물어봤는데, 뭐 잘 모르겠는데, 이메일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공짜로 만들어준대. 그래서 너도 나도 가서 막 신청하고 아이디를 만들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핸드폰,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핸드폰 없었습니다. 삐삐 쓰던 시절이죠. 생각해보세요. 인터넷, 그래요. 맞아요. 우리 대전 엑스포 생각해보세요. 저 대학교 될 때까지만 지나도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 거의. 뭐, 캐텔, 하이텔 뭐 이런 것은 있었지만 그거 모뎀으로 쓰는 것이고. 사실상 정보의 전달이라는 것의 입장에서 공중파 말고는 뭐, 엑스포라는 것이 완전히 미래적인 어떤 굉장히 국가적인 행사였거든요. 이 바르셀로나에서 엑스포가 열렸는데, 스페인에서 최초의 엑스포가 바르셀로나에서 열립니다. 그것도 상징적이죠. 중앙정부와 척을 졌었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핍박을 받았었던 이곳이 자신의 문화 그리고 자신의 기술, 최신 기술을 세상에 선보이는 그런 장소가 된 거죠. 근데 그곳이 어디서 열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르셀로나 최초의 만국박람회는 시우타데이아에서 열립니다. 시우타데이아. 시우타데이아가 어느 곳이라고 했죠? 이 오른쪽에 바르셀로나를 핍박하던 그 곳이에요. 바르셀로나를 핍박하던,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압제의 상징, 위압적인 성체가 있었던, 우리나라의 기억으로 따지자면 이곳은 제 느낌으로는 옛날에 경복궁, 광화문에 있었던 조선총독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르셀로나가 산업화 도시, 스페인 제일 가는 산업화 도시로 성장하면서 시우타데이아의 이 압제자, 우리의 압제자였던 이 요새가 사라지고, 우리의 압제자였던 이 요새가 사라지고, 그곳에 최신 기술, 최신 예술 경향, 최신 뭐든지 다 사람 눈을 쎄삥하게 사로잡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시우타데이아 바르셀로나. Parque de Ciutadella 바르셀로나. 쭉 가고 지도를 해서 들어갈 수 있죠. 아이고. 이 위치를 잘 기억해 보세요. 이전에 이곳은 바르셀로나의 압제자들이 바르셀로나를 지배하려고, 바르셀로나를 겁주려고 포대를 만들었던 시우타데이아 성체가 바르셀로나 엑스포가 열리는 바로 그곳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완전 개벽을 한 거죠. 예전에는 우리를 압제하던 이곳이 지금은 우리가 스페인 산업을 선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스페인 산업의 중심지다. 우리가 새로운 스페인의 리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우타데이아의 가우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카스카다 모뉴멘탈,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폭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념비적인 폭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여기 학이 있고 뭐 이렇게 폭포가 되어 있거든요. 이 폭포 부분이 가우디가 학생 시절에 참여했었던 사실상 가우디 최초의 프로젝트가 여기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이 바깥에 요쪽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요쪽 부분에 가면 사자 머리상이 있는 조그만 놀이터 같은 곳이 있어요. 공터, 담장. 그 담장도 가우디가 만들었다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이 시우타데이아로 들어가는 이쪽 출입문의 가로등 역시 가우디 프로젝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가우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있었던, 지금은 없어졌지만 호텔 인테르나시오날이라는 건물도 있고, 주올로기아, 그러니까 동물원, 학연구소처럼 사용되고 있는 뮤지엄도 당시 최신의 건축 경향으로 지어진, 당시 최신의 건축 경향이라면 이 지금 만국박람회가 1888년이거든요. 1888년이 가우디 나이가 30이니까 한창 이제 건축가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이때 당시 유럽에서 유행했었던 것은 아르누보라고 하는 건축 양식이죠. 유럽에서 아르누보가 인기 있었던 것은 한 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1888년에서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이 열리는 1910년 앞뒤, 이때를 벨 에포크라고 아름다운 시절이라고도 부르고 너무나 새로운 예술 양식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예술, 그래서 아르누보라고 불리는 그 시절입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이런 아르코 데 트리움포라고 불리는 게 있거든요. 트리움파르가 개선하다 이런 뜻이고, 아르크는 아치니까 아르코 데 트리움포는 개선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로마 시대 건물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근대적인 시기에서 우리가 스페인에서 아직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동사로 트리움파르. 그러면 내가 앞서 나아가고 있어, 이렇게 내가 이기고 있어, 뭐 이런, 이 시대를 선도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르코 데 트리움포는 이 카탈루냐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이 문화가 우리가 개선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는 아주 문화적인 중흥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우디의 건축, 그리고 가우디 동시대 사람들의 건축을 보면 지역주의에 가까워요. 지역주의라는 것은 우리나라 8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80년대 저 라디오 들으면 맨날 이런 게 나왔었어요. 뭐 뚱뚜둥뚱뚱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충분히 잘 살기, 우리 느낌에 자부심을 갖지 않고 충분히 잘 살기 전에는 저 잘 사는 미국, 저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일본을 따라해야지, 막 일본을 따라가야지, 우리 얼른 쫓아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이 올림픽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세계적인 행사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것을 찾을 때가 됐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우리의 토착 문화, 우리의 지역 문화를 찾아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가우디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김은찬 씨가 질문했네요. 가우디의 건축을 아르누보로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 말들이 많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아르누보라고 하는 경향은 북유럽의 아르누보와 지중해권의 아르누보라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전주의를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경향의 예술, 이 시대의 생명력과 활력, 움직임, 변화라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늘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변화무쌍한 거. 가우디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건축에 들여온 것. 가우디 말고 다른 사람들도, 예를 들면 카탈루냐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카탈루냐 음악당이나 산파우 병원이나 뭐 마뚜요 주택 말고 그 옆에 아마띠에르 주택, 예우 모레라 주택, 이런 주택들이 다 식물 장식을 건축에 사용하고 있어요. 반짝이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막 역동하고 있는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가우디뿐만 아닙니다. 가우디 동시대의 다른 건축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카탈루냐의 모더니즘이라고 불러서 모데르니스마 카탈라라고 부르는데, 이 모데르니스마 카탈라는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아르누보의 하나의 분파로 여길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면, 신고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격조 있고 리듬감, 그러니까 정연한 리듬감과 정연한 구조를,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원하는 신고전주의에서 이어진 신고전주의와 절충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1800년대라고 보면 그 건축 경향과 대비되는 새로운 경향, 새로운 시대의 활기, 새로운 시대의 변화, 새로운 시대의 역동을 드러내기 원하는 그런 부류의 건물주들이 건물을 맡기고 그런 역동감을 담아내려고 하는 건축. 으로 보면 아르누보가 분명하죠. 아르누보는 그 예술 양식 이전에 그냥 말 그대로 아트, 뉴 아트라는 뜻이잖아요. 너무 새로워서 아르누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전에 한양대학교에 그 선생님은 아르누보를 뭐라고 했냐면, 아르누보 이전에 유럽권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예술 양식.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아르누보, 새로운 예술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다는 거죠. 이 변화와 역동이라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그리스 로마 판테온, 뭐 파르테논 이런 기하학적인 것으로 건축을 만들면서 이 사람이 담으려고 했던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 정현한 아름다움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저 하늘나라에 있는 수와 비례, 이거 수학이죠. 수와 비례라고 하는 그 이데아의 세계를 지상에 옮겨 놓은 거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건축에서 만약에 우리 지난 시간에 코린티안 주도 얘기했잖아요. 코린티안 주도처럼 자연의 무언가를 모사하려고 그래도 고전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모사하지 않아요. 자연에 있는 이런 동글뱅이 문양 같은 것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해서 들여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자연에 있는 것이 더 영원한 무엇이 되거든요. 변치 않는 무엇, 사람보다도 생명력이 더 긴 무엇, 고정된 무엇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르누보, 가우디와 가우디 주변에 살았었던 친구들은 그렇지 않고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를 거의 모사하듯이 이렇게 거의 손으로 만져서 옮겨오듯이 조물조물 만들듯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형태를 여기에다 옮겨 넣습니다.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끝내도 저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변화라는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변화가 아름다운 것, 고정되어 있는 것은 답답한 것, 혹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변화하는 것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진보주의자예요. 진보. 지금 오늘날의 이 변화들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미래는 더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변화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건축을 하는 거거든요. 가우디한테 일을 맡긴 사람들을 찾아보자면 가우디한테 일을 맡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가들입니다. 이 산업자본가들은 전통적인 귀족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귀족이 아니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춥네요. 에어컨을 껐습니다. 전통적인 귀족이 아니라는 거, 산업자본가들이 왜 변화무쌍한 가우디의 건축, 아르누보 건축을 왜 산업자본가들이 좋아할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옛날의 상류층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지체 높으신 양반들이 장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사로 거부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변화가 아름다운 거라고 해야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반들이 야, 저 옛날에 산 것들인데 지금 우리랑 같이 겸상하려고 그런다고 저 녀석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세상이 망조가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 신흥 부르주아들은 어떤 것이 그 사람들의 이 자존심이냐면 이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를 따라서 발전하고 있는 우리가 이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다. 변화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 에헴 하고 숟가락 포크 7개 놓고 밥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옷 입을 때 아직도 이렇게 상체가 있고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인 다음에 이렇게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뽕을 넣은, 그러니까 하체가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하체가 아래로 갈수록 더 안정감을 갖게 하는 형태잖아요. 우리가 미녀와 야수 이런 데서 나오는 고전적인 형태의 드레스는 상체를 좁게 만들고 하체를 푸짐하게 만들어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여보? 네. 그래서 하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요. 잠시만요.
갑자기 밑에서 무슨 저한테 말을 걸어와서 아내가 말을 걸어와서 우리 한 1분만 쉬었다 할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한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내려가서 또 집안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내일 애들이 오랜만에 또 학교 가는 날이거든요. 네, 여튼 나 이야기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줄 알았어요. 가우디의 건축을 아르누보로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 말이 많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우디의 초기 작업은 분명히 아르누보에 가까워요. 우리가 이걸 카탈루냐에서는 이걸 나뚜랄리스모 그런데 나뚜랄리스모라는 건 자연주의.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것이 당시로 생각했을 때는 돌로 짓는 시절이거든요. 건축을 돌로 짓는 시절에는 건축이 육중한 덩어리감을 가진 건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우디와 가우디 친구들은 자연에 있는 물체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가우디라는 사람이 수공예적이고 장식적이라고 쉽게 생각하시지만 왜 장식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의 예술적인 장식,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건축적인 장식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돌이라고 하는 그 육중한 덩어리감 있고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무겁게 보이는 그것에 장식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다채색 장식하고 다양한 색깔로 장식하고 반짝이는 타일로 장식하고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자연의 물체의 형태로 장식하고, 이 모든 것이 색채, 형태, 그리고 재질. 우리가 반짝이는 재질 생각해 보세요. 반짝이는 재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반짝이는 것들은 다 약한 것들이에요. 반짝이는 파도, 물결, 그 투명한 얼음, 투명한 유리, 투명하고 반짝이고 빛이 나는 재료들마다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 중에 굉장히 약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순수 기하학적인 형태들에 비하면 자연에 있는 형태들을 모사한 그 형태들은 상대적으로 일시성이 있는, 생명력이 짧은 것이고, 우리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생로병사, 이 세월의 흐름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짧은 것. 왜 이 짧은 것, 생명이 짧고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이 이야기 설명하고 오늘 첫 시간 이 앞부분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찰나의 빛. 우리가 이 시대가 예술 양식으로 보자면 인상파 회화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모네의 수련 같은 그림이에요. 모네의 수련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모넷 모네의 수련 보세요. 수련하면 방금 전에 제가 수련을 검색했는데 수십 장이 나오거든요. 왜 수십 장, 똑같은 물에 뜬 꽃을 그리는데 왜 수십 장을 그릴 수 있느냐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수련을 그려도 12시에 본 수련과 3시에 본 수련은 다릅니다. 수련은 말 그대로 물에 뜬 꽃을 그리는 거예요. 물에 뜬 꽃. 왜 물에 뜬 꽃을 그렸냐면 물이라고 하는 수면은 반짝거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을 반사시켜요. 그래서 아침에 보면 물은 흰색이다가 점심에 보면 노란색이다가 저녁이 되면 붉은색으로 변하고 시간에 맞추어서 그 형태와 색채가 변하는 가장 변하는 것이 이 물이잖아요. 그리고 꽃이라는 것도 생명력이 진짜 짧은 거죠. 꽃이 하루 이틀, 화무 10일홍. 아무리 붉은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10일 이상 가는 꽃이 없죠. 생각해보세요. 왜 모네는 영원히 갈 하늘나라의 것을 그리지 않고 가장 짧은 시간, 가장 변화무쌍한 것을 그렸을까요? 인상파 회화가 무엇을 그리느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찰나의 빛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탁 포착하는 찰나의 빛. 왜냐하면 그 순간 포착하는 그 찰나의 빛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굉장히 강렬해요. 제가 좋아하는 이 비유인데 이 비유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내려가서 뭘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라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들어주셔요. 찰나의 빛. 자, 찰나의 빛이 조각으로 한번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조각에 들어와서 옛날에 고전, 그러니까 영원한 아름다움을 담으려고 하는, 잠깐 이렇게 왔다가 가는 이런 즐거움,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을 담으려고 하는 상황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세시대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그 영원한 아름다움을 담으려고 했을 때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딱 탄생하는 그 장면을 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은 울룰룰루 까꿍 야 애기 나으니까 너무 좋다 하고 이렇게 웃잖아요. 이렇게. 근데 신고전 그리고 중세시대의 마리아가 이렇게 웃는 거 보셨어요? 너무 좋아! 이거 한 번 더 써먹어야겠다. 이거 안 켜졌잖아. 너무 좋아! 애기 너무 예뻐! 와! 이런 표정 짓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찰나를 정말 순간적으로 기쁘게 만드는 이 기쁨은 잠깐 있다가 잠깐 가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의 기쁨을 담으려고 하는 이 고전, 영원한 빛을 담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그리지 않아요. 이런 표정을. 만약에 고전을 하는 사람이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 건지 제가 한번 표정을 따라해 볼게요. 아기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모나리자처럼 웃는지 우는지도 모를 것 같은 표정. 왜냐면 그 감정이 격해지는 걸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아니거든요. 잠깐 웃었다가 잠깐 좋았다가 없어지는 그 찰나의 감정이라는 것은 돌에 조각되어서 영원히 기록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전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우와 이 메시아를 주시더니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왠지 모를 미소를 이렇게 짓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찰나의 빛, 순간적인 그 역동감, 그 순간이 가지고 있는 강렬함을 담으려는 사람은 이렇게 담을
내가 아기를 낳다니, 내가 나이 40에 아기를 낳다니 너무 좋아, 최고야. 최고 한번 해볼까? 최고. 그러니까 그 안에 담으려고 하는 그 가치나 분위기, 그 감수성이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생각해 보세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가우디와 같은 움직임을 담으려고 하는 건축입니다. 움직임을 담으려고 하는 것.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하고 움직임을 담으려고 하는, 순간의 느낌을 담으려고 하는 건축이고, 그런 건축은 주로 가우디의 건축뿐만 아니라 그런 건축은 주로 모서리가 약해져요. 왜냐면 제가 그림 하나만 그려놓고 오늘 떠나겠습니다. 좀 내려가서 뭔가 또 집안일을 해야 할 것 같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가우디 강의할 때 늘 이걸 그려요. 제가 강의하는 강의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딘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있는 공간이 거의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선분 12개로 그릴 수 있어요. 공간은 명확하게 인식이 되죠. 아, 이런 공간을 보면, 아, 폭보다 높이가 높구나. 아, 이것과 이것의 비율이 1대 2대 3쯤 되겠구나. 뭐 이런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죠. 왜냐면 그 테두리가 보이니까요. 근데 가우디의 건축, 그리고 DDP의 자하디드의 건축, 그 역동감을 담으려고 하는 건축을 보면 어떤 식이냐면 이 모서리가 둥글게 둘러져 있는 거예요. 이 모서리가 둥글게 둘러져 있으면 모서리가 일단 눈에 보이지 않겠죠. 모서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공간의 거리, 높이, 크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동물 뱃속에 들어온 것처럼 이 공간이 어디까지가 벽이고 어디까지가 천장이고 어디까지가 바닥인지를 느낄 수 없는 그런 공간에 있다면 사람들은 변화와 역동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면성이 없거든요. 그런 건축물들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오늘 한 번의 설명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가우디의 건물을 바탕으로 하나만 설명드려 볼게요. 까사바띠오의 주인집 올라가는 계단실. 자, 보세요. 이 공간이 1층에서 2층 주인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인데요. 보통은 계단실이 이렇게 아까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12개의 선분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이 공간 보세요. 계단의 바닥면, 벽면, 그리고 옆에 바닥벽 천장을 구분할 만한 모서리선이 전혀 없어요. 모서리선이 없기 때문에 내 눈이 어디까지를 벽면으로 인식할지 잘 모르겠고 미끄러지고, 이 시선에 미끄러지는 것만큼이나 공간의 크기를 가늠할 만한 단초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 공간의 크기와 규모,
그 형태를 다루기가 아주 어려워져요. 변화무쌍한 공간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런 건축이 오늘날에도 있죠. 어떤 건축일까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똥 싸놓은 것 같다고도 하고, 이 사진이 안 나오네. 자, 사진을 뭐 외계인 같다고도 하는데, 전 재미있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실은 외계인을 본 적이 없거든요. 외계인 보신 적 있으세요? 우주선 본 적 있어요? 아무도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우주선을 어떤 모양으로 그리냐면 이 DDP처럼 그려요. 유선형으로.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구조물들이 다 이 직선, 우리가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도 있었잖아요. 네모난 따다따다, 이 직선들로 이루어진 구조화된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외계인이라면 우리처럼 구조화된 공간에 살지 않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계인들이 나오는 공간 혹은 유령이 나오는 공간은 늘 이 모서리가 없는, 구조화되지 않은, 네, 이런 공간을 만들곤 합니다. 전 사람이 오늘 실은 이 모네오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목요일날 또 만나기로 했으니까 목요일날 할게요. 모네오 책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이, 이제 제 얼굴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전 모네오 책을 어떤 부분을 재미있게 봤고, 그래서 왜 한국어로 소개해야지 되겠다고 생각했느냐면, 그 책에 저를 홀렸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사람은 건축이라는 것이 만약에 사람이 만든 어떤 예술, 조형 예술이라면 사람의 성품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람의 성품을 담은 거예요. 건축물이라고 하는 그 물체에, 그 사물에 우리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투영해서. 사람의 성품은 저는 이성을 가지고 있고, 머리, 그리고 심장. 이성과 감성으로 이루어진 거죠. 사람이 이성적인 것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해석이 되지 않고 늘 이 감성, 심장이 부족한 것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감성에 그게 거의 대부분의 문학작품, 소설 이런 것들의 내용이잖아요. 이성적이었던 사람이 감성적인 부분을 깨닫고 그쪽으로 더 향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 사람은 이성과 감성을 갖고 있는데, 건축도 사람의 어떤 그런 성품을 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이성적인 것으로 그 형태를, 논리를 통해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인류 역사에 있었다면, 그 다음번엔 반드시 역작용으로 감성이라는 것이 다시 들어오는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다시 감성적으로 너무 치우친 사람들이 있었다면 다시 이성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제 눈을 띄워준 그 글이 모네오의 글이었어요. 모네오의 글이 건축의 자의성에 관하여인데, 건축이라는 것이 정말 딱딱하고 정말 고정되어 있고 정말 형식적이었었던 그 신고전, 그리고 고전의 시대였을 때도 그 안에 자의성은 늘 그 안에 숨겨져 있었고, 나올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의 기회를 도사리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그 책의 내용이거든요. 제가 말이 많다 보니까 오늘도 생각보다 말을 더 길게 했습니다. 이제 목요일날
이제 이게 정규 편성된 거예요. 화요일, 목요일 저녁마다 만날 거니까 우리 뭐 월요일 날은 원래 화요일 날은 스페인 건축 얘기하고 목요일 날은 유럽 건축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제 성격상. 그래서 뭐 제가 건축 설계를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그게 무엇이 되든 뭐 1시간, 뭐 1시간 반 정도 뭐 이렇게 떠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개인 방송이니까요. 개인 방송이니까 제 마음껏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저 이제 나가볼게요. 내일 애들이 오랜만에 학교 가는 날이라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듣고 있었네요. 네.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이성과 감성으로 되어 있고 건축 역시 그러하다. 가우디의 건축에서 장식이 사용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돌건축에 담을 수 없는 역동감, 부드러움, 그 찰나의 아름다움, 영원한 아름다움이라 찰나의 아름다움이 주는 그 강렬함. 어린아이를 제가 10초 만에 정리할게요. 어린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보는 게 아니라 좋아, 좋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이 진짜 찰나의 강렬한 감각을 건축도 담기 원하는 거예요. 예전의 건축은 그것을 담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건축이라고 하는 매체에는 그렇게 짧은 찰나의 감정, 짧은 시간에 그 변화무쌍한 것은 담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건축이라는 건 단단하고 오래가고 무겁고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찰나의 감정을 담을 수 없어. 변화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은 그걸 담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